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경제개발 60년 그 8번째 이야기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영웅호걸의 시대는 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또는 리더십에 큰 변화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휘하에서 영웅 호걸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는 크게 유신 이전과 유신 이후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자, 총 집권 기간이 18년인데 그 중에 유신 이전 1961년부터 1972년까지 약 11년간 이때와 유신 이후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약 7년, 이 두 기간은 통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중간 보스 그룹의 유무, 여기에서 우선 다릅니다. 유신 이전에는 여러 중간 보스들이 있었어요. 이 중간 보스들이 선거와 그 이후에 국정 운영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돕고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신 이후에는 중간 보스들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왜냐? 중간 보스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1인 통치를 하도록 만들어진 체제가 유신 체제입니다. 1972년 유신이 있기 전에 1969년부터 한 71년 이때까지는 이 유신 체제로의 이행기,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를 도운 중간 보스들이란 표현을 썼는데 어떤 중간 보스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시기는 이제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인데 집권당이죠. 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크게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당에서는 우선 김종필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집권 공화당을 만든 사람이 김종필입니다. 사실 5.16의 주역 중에 주역이죠. 김종필 씨는 6.3 사태 등으로 잠시 자의반 타의반 외유를 떠나기도 했는데 그 이후 돌아와서는 공화당의 당의장을 맡아서 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고 그 당에는 4인 체제라고 하는 반대 그룹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 당권은 이들에게 있었어요. 4인 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들을 밀어줌으로써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4인 체제 중에 한 인물이 김성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쌍용그룹 창업주죠. 이 사람이 공화당의 재정위원장을 했어요. 공화당의 돈줄을 관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였던 장기영 씨를 꼽을 수가 있고요. 그보다 조금 뒤에 김학렬 경제부총리 역시 상당한 실권을 갖고 박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앙정보부인데 1960년대의 중앙정보부는 김형욱 부장이 담당을 했고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우락 씨가 중앙정보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말기에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을 했죠. 또 청와대에는 비서실과 경호실이 있는데 1960년대에는 이우락 씨가 비서실장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 이후 김정념 씨가 넘겨받아서 이분은 더 오래 했습니다. 9년 2개월간 해서 최장수 비서실장을 했어요. 경호실에는 박정규 씨가 1964년부터 10년 넘게 경호실장을 했고 이후에 차지철로 바뀌었는데 차지철이 유신 말기에 2인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한 윤필용 씨가 중간보스 역할을 했고요. 특히 윤필용은 육사 11기를 필두로 한 이른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대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신 이전에 중간보스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유신 이후에는 이 중간보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것은 유신 이전까지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또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런 중간 보스들이 여럿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유신 이후에는
유신 체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1인 체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보스들이 별로 필요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도운 중간 보스들의 활약은 이 유신 이전 시기에 두드러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유신 이전에 여러 중간 보스들을 언급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김종필 씨가 명실상부한 2인자였습니다. 중간 보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였어요. 그런데 권력자로서는 2인자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을 집중 견제해서 그를 다른 중간 보스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으로 그렇게 격화시킵니다. 자, 김종필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간 보스로의 격화, 이것은 한 1964년부터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가 김종필 씨죠. 이게 1966년 공화당 당의장 일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김종필을 집중 견제한 곳은 중앙정보부와 그리고 당에서는 4인 체제였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에요. 63년부터 69년까지 무려 6년 3개월간 중앙정보부장에 있었는데, 김영욱의 별명이 멧돼지입니다. 저돌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막 달려들어서 들이받고 물어뜯고 공격하고, 그런 게 멧돼지의 이미지죠. 1960년대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야당 인사에 대한 테러도 하고,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북한과 접촉했던 유학생들, 주재원들, 이런 사람들을 국내로 유인해서는 구속 기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2인자를 용납할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심중을 전달받아서 이 김영욱이 이 김종필 씨를 집중 견제를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는 재정위원장인 김성곤, 그리고 당 사무총장인 길재호, 그리고 김진만 의원, 또 백남억 의원, 이런 사람들을 포진을 시켜서 이 김종필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김영욱, 길재호 모두 김종필과 같은 648기예요. 648기가 사실상 5.16의 주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두주자인 김종필을 이 김영욱과 길재호가 견제하는 이런 구도가 된 겁니다. 김종필 씨는 1960년대 초에만 해도 박정희 밑의 2인자였는데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은 그 중간 보스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격화가 됩니다. 이 4인 체제와 중앙정보부 김영욱의 도움으로 1969년에 3선 개헌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동아일보 만평이에요. 1966년 5월 14일자에 실린 만평인데, 바로 5.16 5주년을 기념해서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만화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행정부가 있어요. 행정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에는 선글라스를 자주 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낀 인물로 표시를 했고요. 행정부라고 하는 마차 안에 타고 있는데, 이 마차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이 왼편이 정일원 총리, 그리고 오른편이 아까 소개한 장기영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차에는 또 다른 줄이 있는데, 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김종필입니다. 공화당의 상징이 황소였잖아요. 그래서 소 위에 타고 있는데, 이 소가 보시다시피 아주 삐쩍 말랐습니다. 김종필 씨는 당의장으로서 이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땀이 나고 있어요. 매우 힘들게 이 공화당을 운영해가고 있고, 이 옆에서는 이 김종필 씨의 발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4인 체제죠. 그리고 이 김종필 씨가 잡고 있는 줄은 느슨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 옆에서 별도로 가고 있는 매우 힘겨운 처지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에 여러 중간 보스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중간 보스들에게는 사실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경제부총리를 했던 장기영 씨입니다. 자, 장기영이란 인물인데요.
이분은 일제하에서 설린성업학교를 나오고 조선은행에 들어갔어요. 해방 후에도 조선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그것이 한국은행으로 바뀌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1950년대에 나와서 조선일보의 사장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일보를 창간해서 언론인으로 변신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964년 5월부터 1967년 10월까지 3년 5개월간 경제기획원 장관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64년 5월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제기획원 장관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이 보시는 사진처럼 전형적인 보스 스타일의 인물입니다. 장기영 씨는 한국일보사에서나 또 경제기획원에서 별명이 왕초였다 그래요. 아주 강한 리더십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이 대단해서 불도저라고 하는 별명도 당시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 안에 여러 경제부처가 있잖아요. 경제계획원이 있고 재무부가 있고 농림부가 있고 뭐 상공부가 있고 교통부도 있고 건설부도 있고 이런 여러 부처가 있는데 정부 조직법상으로 경제기획원이 경제팀의 수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였어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실질적으로 이 다른 경제장관들을 휘하에 넣고 그들을 지휘, 통솔한 것이 바로 이 장기영 부총리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영 부총리 재직기의 특이한 점은 재무부 장관을 숱하게 갈아치운 일이었습니다. 자, 장기영 부총리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3년 5개월, 41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장기영 씨와 재직기간이 겹치는 재무장관이 직무대리까지 포함해서 모두 7명이나 됐어요. 자, 박정희 군사정부가 민간정부로서 출범한 것이 1963년 12월인데 그때 재무장관에 선임된 사람이 박동규 씨입니다. 그런데 장기영 부총리는 64년 5월에 임명이 됐고요. 들어와 보니까 박동규라는 사람이 이미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이미 먼저 뽑힌 사람이니까. 이 박동규 장관은 6개월 만인 1964년 6월에 경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정환 장관이 들어오는데 이 이정환 장관은 5개월밖에는 재직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장기영 부총리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 확장 정책을 추구를 하는데 이 이정환 씨가 재무안전계획에 따른 통화 긴축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12월 초에 돌연 경질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64년 말에 홍승희 씨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11개월 만에 경질돼요. 그리고는 차관이었던 서봉균 씨가 장관 직무대행을 하는데 서봉균을 재무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이 장기영 씨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또 사단이 터져요. 서봉균 장관 직무대행의 교체에 관해서 또 역시 이렇게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66년 1월 25일 동아일보인데 재무장관 경질의 내막 해가지고 안정과 팽창의 갈등 이렇게 뽑았습니다. 뭐냐? 당시 65년 말에 정부가 확장 정책을 추구를 하면서 기업 여신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봉균 장관 직무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상시켰다고 해서 자신이 재무장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서봉균 씨를 자르고 김정념 씨를 재무장관에 임명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김정념 씨도 오랫동안 근무는 못해요. 8개월만 근무하고는 그만두는데 이때가 삼성의 한국비료 밀수 사건이 터졌고 그에 관해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이 국회에서 강요들에게 똥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김정념 씨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김학렬 씨가 재무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김학렬 씨는 장기영 부총리 이후에 약 2년 7개월간 경제개혁원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시 1호예요. 그러니까 제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관료가 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한 프라이드가 대단했다고 하고요. 중간에 미국 유학을 다녀왔고
1963년부터 1966년 6월까지 경제기획원 차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1964년에 장기영 씨가 들어오고 나서 그 밑에서 차관을 했는데 두 사람 다 매우 강한 성격의 소지자고 서로 안 맞습니다. 장기영 씨는 이 차관을 완전히 제끼고 건너뛰고 그 밑에 국장과 과장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그들을 데리고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서 소외된 이 김학렬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또 그렇게 장관에 대해서 뭐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본래 박정희 대통령과 좀 교분이 있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총애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또 경질됩니다. 이것 역시 장기영 부총리가 요구한 거예요. 당시 차관 중에 현금 차관이라고 해서 순전히 달러를 들여와서 그것을 은행에 예치하고 원화로 바꿔서 그 돈을 국내에서 쓰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사실 현금 차관으로 인한 인플레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이래서 재무부는 현금 차관의 도입에 반대하는 쪽이었는데 장기영 부총리가 현금 차관 도입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학렬 씨가 제동을 걸었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또 바꿔달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총애를 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학렬 씨를 경질을 해줍니다. 대신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해서 박정희 대통령 바로 측근으로 둡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장관이 다른 장관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일하기 힘들다. 바꿔달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신이 나가 이러지 않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필요해서 임명을 하는 건데 비록 경제부총리이긴 한데 계속 어떤 장관을 바꿔달라고 재무장관을 수차례 바꿔달라 그래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그걸 다 들어줍니다. 그만큼 장기영 부총리를 믿고 그 권한과 힘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물론 그게 지나치다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1967년 10월에 경질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3년 5개월의 기간 동안은 이 장기영 부총리에게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휘하에 중간 보스들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중간 보스들 간의 상호 경쟁, 충성 경쟁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힘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세력 균형에 유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저 빨갛게 표시한 이 4명의 협의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관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1960년대 정치 자금 조달과 집행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공화당의 재정위원장인 김성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후락, 경제부총리인 장기영, 또 중앙정보부장인 김영욱, 이 4사람이 정치 자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역은 물론 김성곤과 이후락입니다. 당시 정치 자금은 당의 김성곤 씨가 직접 받거나 아니면 청와대의 이후락 비서실장이 직접 받거나 하는 두 가지 채널이 있었고요. 경제기획원에 외자 도입 인가권이 있었어요. 이 외자 도입권 때문에 장기영 씨도 정치자금의 조달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의 조달 경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정부발주공사, 관급공사예요. 당시에는 공개 경쟁 입찰 이런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고요. 그래서 정부발주공사를 특정 기업에게 주면서 그 공사 금액의 10%를 정치자금으로 내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건설사들이 특히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외자 도입 허가를 해주면서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여기에는 꼭 10%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역시 정치자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인허가를 해주면서도 정치자금을 내게 하고 또 은행 대출을 해주면서도 정치자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 정치자금을 받을 때는 어음으로 일단 내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공사를 발주받기로 했는데 아직 기업 수중에는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뒤, 뭐 3개월 뒤, 뭐 이런 식의 어음을 기업이 발행해서 그것을 끊어주는 겁니다. 김성곤 씨가 받을 때도 있고 또 이후락이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어음으로 받은 돈을 김성곤 씨가 은행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세탁해서 그걸 정치자금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갔다고 하는데, 공화당 운영비가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돈을 써야 되겠죠. 청와대 기밀비가 있고, 중앙정보부의 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의원들의 활동비가 있습니다. 뭐 이 중에는 야당 의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정치자금도 있었습니다. 자, 정치자금을 이렇게 4명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정치자금은 일반에게는 공개될 수 없는 매우 내밀한 일인데, 이런 기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4사람이나 뒀다는 것은 이들에게 권한을 분산시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간 보스가 여럿이 있더라도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느 한쪽이 치고 나와서 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게 삼선 개헌 후에 있었던 1971년의 12항명파동입니다. 자, 1971년의 12항명파동이란 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은 이 4인 체제와 중앙정보부의 도움을 받아서 삼선 개헌에 성공했어요. 삼선 개헌에 가장 강력히 반발했던 그룹은 김종필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필 그룹을 그 삼선 개헌 전에 중앙정보부가 칩니다. 당내에 사조직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김종필 씨의 핵심 수족들을 잘라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종필 씨는 순치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 말을 듣고 삼선 개헌 후에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각에 오치성이라고 역시 648기죠. 내무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내무장관이 이 4인 체제의 휘하에 들어가 있는 몇몇 시장과 또 경찰서장들을 해임을 했어요. 이러니까 4인 체제에서 이 오치성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당시 야당이 냈던 이 내무장관 해임 결의안에 4인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의를 합니다. 바로 이게 12항명파동이에요. 당에서는 이 해임안을 부결시키라는 지령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이 해임안에 동의해서 가결을 시킨 겁니다. 네, 바로 이게 12항명파동에 대한 보도가 되겠는데, 오치성 오 내무장관 해임안 가결 이렇게 돼 있어요. 가 107, 부 90, 무효 6 해서 공화당에서 1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탑뉴스가 된 거죠. 바로 이 12항명파동은 이 김성곤, 길재호를 중심으로 한 4인이 이제 박 대통령의 권력마저도 넘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 여러 중간 보스에 머무르지 않고 2인자를 넘봤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 김성곤 씨는 자유당 때부터 정치를 해온 사람이었는데 향후 내각제 개헌을 꿈꾸고 있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이 4인을 응징을 합니다. 이 항명파동이 있던 날 바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들이닥쳐서 김성곤, 길재호 등을 중앙정보부로 연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김성곤 씨는 이렇게 여기 콧수염이 있었어요. 이건 뭔가 유세장에서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이제 콧수염이 있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 콧수염이 다 뜯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김성곤 씨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정치자금 총책이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의 거의 친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녁 때 이 김성곤 씨 집에 놀러 가서 같이 연회도 열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사진은 이 김성곤 씨의 말년 모습이라고 하는데 뭔가 맥이 빠진 모습이죠. 불과 며칠 후 김성곤, 길재호 씨는 탈당을 합니다. 당시 법으로는 소속 당에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탈당인데 탈당은 곧 의원직 자동 상실이고 곧 정계 은퇴였습니다. 김성곤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이 사진의 모습처럼 맥이 빠졌고요. 불과 몇 년 뒤에 사망합니다. 이 12항명파동은 중간 보스가
2인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 2인자를 넘어서 권력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통치기는 유신 전의 민주제 선거 시대와 유신 후의 1인 체제 시대로 이렇게 양분이 되는데, 자, 민주제 하에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서 표 획득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중간 보스들을 활용했습니다. 그 중간 보스들에는 여러 유형이 있었어요. 김영옥 중정부장과 같은 암살자형도 있었고, 이훈학 비서실장 같은 모사꾼형도 있었습니다. 또 장기영 부총리 같은 불도저형도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갔고요. 그래서 매우 뛰어난 용인수를 보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간 보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고, 그래서 1960년대에는 이 이후락, 김형옥, 김종필, 장기영, 또 김성곤, 이런 여러 중간 보스들이, 군웅들이 활약하는 그런 영웅호골의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면서 선을 넘는 중간 보스에 대해서는 12항명파동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은 가혹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결국은 유신 1인 체제로 가면서 중간 보스도 소멸했습니다. 중간 보스가 없으니 상호 견제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해지면서 결국 유신 말기에 차지철 같은 2인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11.6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11.6의 비극을 맞게 됐다. 유신체제라는 것은 중화공업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체제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는 차지철과 같이 전횡을 일삼는 2인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11.6과 같은 비극을 낳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기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변화,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